추운 겨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따뜻한 나라를 꿈꿉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1년 내내 푸른 초원, 겨울옷 없이도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입니다. 방콕, 다낭, 세부, 발리.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낙원들입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할까요? 태국의 1인당 GDP는 7,000달러, 베트남은 4,000달러, 캄보디아는 2,00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35,000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과 태국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 됐고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 중국 북부 모두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반대로 적도 근처 1년 내내 따뜻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대부분은 여전히 빈곤의 허덕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도 오를 때마다 1인당 GDP가 평균 762달러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명백한 패턴입니다. 대체 동남아시아는 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기후와 부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법칙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 경제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는 농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정착하고 문명을 세우고 국가를 만든 것도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출발선부터 이미 기후는 세상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 두 세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존해야 했고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경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추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겨울은 재앙이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11월이 되면 땅이 얼어붙고 이듬해 3월까지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긴 겨울을 견디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장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든 썩지 않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굶어 죽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오래 저장할 수 있을까? 이 절박한 질문이 기술을 낳았습니다. 건조 기술, 염장법, 발효법이 개발됐고 지하 저장고와 곡물 창고가 정교해졌습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농기구도 개량했고 품종도 개량했으며 경작법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생존 본능이 혁신을 밀어붙인 겁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곳은 1년 내내 따뜻하고 비만 오면 언제든 뭔가 자라났습니다. 쌀은 1년에 두세 번 수확할 수 있었고 바나나와 코코넛은 땅에 심기만 해도 알아서 열렸습니다. 카사바와 타로는 아무 때나 캐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저장의 필요성이 없으니 저장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니 생산성도 정체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논에서 한국은 10가마를 수확할 때 동남아시아는 6가마를 수확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직전 온대 지역의 농업 생산성은 열대 지역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노동력,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고착화됐다는 점입니다. 동남아시아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전통 농법에 의존합니다. 기계화율은 낮고 비료와 농약 사용도 비효율적이며 관계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농업 격차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만든 첫 번째 불평등이었습니다. 농업이 안정되자 추운 나라에는 잉여가 생겼습니다. 먹고 남은 식량, 일손이 필요 없는 사람들, 투자할 여력이 생긴 자본, 이 잉여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시작이었고 추운 나라와 따뜻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농업 생산성이 높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사가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 탄광에서 석탄을 캤으며 증기기관을 만들고 철도를 깔았습니다. 농업에서 해방된 노동력이 제조업의 기초가 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이 차례로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은 금융을 낳았고 금융은 서비스업을 키웠으며 서비스업은 기술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 산업을 발전시켰고 일본은 전자와 정밀 기계로 나아갔으며 미국은 IT와 바이오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산업이 다각화될수록 경제는 탄탄해졌고 한 산업이 위기를 맞아도 다른 산업이 버텨주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잉여가 충분하지 않았고 잉여가 없으니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태국은 인구의 32%가, 베트남은 37%가, 캄보디아는 무려 55%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4.8%, 일본은 3.3%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제조업 강국이 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태국에 도요타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일 뿐 동남아시아 자체 기술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 일본, 독일에서 옵니다. 동남아시아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립 공장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며 진짜 돈은 외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결국 기후는 단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했고 산업 구조를 만들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었던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달려야 했고 그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으며 그 혁신이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경주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과 세균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인간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병충해에게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적들이 동남아시아 경제의 발목을 수십 년째 붙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해충이 죽습니다. 영하의 기온은 자연스러운 방역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거의 모든 해충 활동이 멈춥니다. 봄이 오면 다시 벌레가 생기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농부들은 1년에 한두 번만 방제하면 됐고 저장한 곡식도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충은 1년 내내 번식하고 세대 교체가 빠르며 살충제 내성도 쉽게 생깁니다. 메뚜기 떼는 순식간에 논을 황폐화시키고 바구미는 저장된 쌀을 파먹으며 나방 유충은 과일을 망가뜨립니다. 곰팡이와 세균은 습한 창고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곡식을 썩힙니다. 태국의 쌀 저장 손실률은 평균 28%, 인도네시아는 32%에 달합니다. 수확한 곡식의 3분의 1이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농약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째, 농약은 비쌉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농약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선진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둘째, 1년 내내 방제해야 하니 비용이 계속 듭니다. 셋째, 농민 대부분이 가난해서 제때 농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결국 병충해는 계속되고 생산성은 오르지 않으며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병충해는 작물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진드기,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와 돼지, 닭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구제역, 조류 독감, 돼지 열병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며 축산업을 위협합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600만 마리가 폐사했고 태국에서는 매년 조류 독감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됩니다. 동남아시아가 축산업에서도 뒤처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후는 단순히 더운 것을 넘어 생산 자체를 방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의 30%를 해충에게 빼앗기고 가축은 질병으로 죽어나가며 저장한 식량은 썩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의 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높은 온도와 습도는 세균과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번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질병은 일상이 되며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남아시아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입니다. 식중독과 설사병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상한 음식은 몇 시간 만에 세균 덩어리가 되고 물은 끓이지 않으면 마실 수 없으며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피부 감염도 일상입니다. 습한 날씨에 땀띠, 무좀, 습진이 끊이지 않고 작은 상처도 쉽게 걷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풍토병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일본 내염이 매년 수백만 명을 감염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로 한국의 83세보다 11년이나 짧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한국의 3배가 넘고 만성질환 발병률도 훨씬 높습니다. 말라리아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돈이 들고 회복하는 동안 수입이 끊기며 가족 전체가 가난으로 떨어집니다. 노동 인구의 건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건강한 사람과 만성 말라리아를 앓는 사람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근이 잦으며 30대에 이미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말라리아가 만연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연평 1.3%인트 낮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나면 GDP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반면 추운 지역은 질병 관리에서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낮은 기온은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일찍이 상하수도를 구축하고 백신을 개발하며 항생제를 발명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며 전염병은 통제됐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며 건강한 국민이 오래 일하며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었습니다. 기후가 몸을 약하게 만들면 경제도 약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덜 일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경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질병이 많은데 정작 그 질병을 치료할 의료 인프라는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병원은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에만 몇 개 있고 농촌에는 의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이 있어도 가짜 약이 판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국경을 넘어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의료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동남아시아 풍토병 치료약 대부분이 추운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스위스 노바티스와 미국 화이자가 개발했고 댕기열 백신은 프랑스 사노피가 생산합니다. 결핵약, 간염 백신, 기생충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약을 수입해야 합니다. 질병이 많은 나라가 약은 만들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약 산업은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이 듭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수조 원이 필요하고 성공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뿐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대학에 연구소가 없고 과학자가 부족하며 정부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자국에서 필요한 약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 결국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경제적 종속을 강화합니다. 추운 나라는 기술로 돈을 벌고 따뜻한 나라는 생존을 위해 그 돈을 지불합니다. 약값, 의료 장비, 백신 비용은 동남아시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베트남은 GDP의 5.5%, 캄보디아는 6.3%를 보건의료에 씁니다. 그 돈이 교육이나 인프라 투자로 가지 못하니
발전은 더뎌지고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백신과 치료제의 가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대량 구매해서 싸게 공급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같은 약이 3배, 5배 비싸게 팔립니다. 제약회사들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비싸게 받습니다. 시장 논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약을 사는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질병조차 부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아픈 사람이 많은 나라는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는 치료할 돈이 없으며 치료하지 못하니 더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에는 기후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만든 경제 구조가 그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질병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적도 바로 위, 북위 1도에 위치한 나라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평균 기온 28도, 습도 80%의 전형적 열대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이 작은 도시 국가는 1인당 GDP 7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상위 부국입니다. 태국의 10배, 캄보디아의 35배입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은 먼저 지리에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 해운의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일찍이 무역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동쪽의 중국, 일본, 한국과 서쪽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모든 배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하루 10만 개의 컨테이너가 처리되고 전 세계 무역의 5분의 1이 싱가포르를 거쳐갑니다. 위치가 곧 돈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류만으로도 GDP의 20%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지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같은 지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도 전략적 위치에 있지만 싱가포르만큼 부유하지 못합니다. 결정적 차이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립 직후인 1965년부터 부패를 철저히 척결했습니다. 리커뉴 총리는 공무원 월급을 민간 기업 임원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뇌물을 받으면 즉시 해고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법 집행은 예외 없이 엄격했고 대통령의 친척도 부패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매년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JP모건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뒀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들이 이곳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투자를 불렀으며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였기에 사람이 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국민 영어 교육, 과학기술 중심의 커리큘럼, 해외 유학 전액 지원. 싱가포르 학생들은 PISA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그 인재들이 금융, IT, 바이오 산업을 이끌며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기술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의 불리함을 제도와 인재로 극복한 겁니다. 싱가포르는 증명했습니다. 기후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도가 제대로 서고 부패가 사라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법치가 확립되면 적도 위에서도 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는 기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시스템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2025년 한국인 수십 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감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피해자들은 외딴 건물에 갇혀 온라인 도박 사기를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여권은 빼앗기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으며 탈출하려다 잡히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21세기 관광지로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겉으로는 앙코르와트와 카지노의 나라입니다.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엠립의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사기, 인신매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현지 군과 경찰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방조하는 구조입니다.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를 보십시오.
한때는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중국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이 가득하고 경찰은 중국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캄보디아 사람들조차 이 도시를 두려워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뒤에서는 사기 조직이 24시간 세계를 속이고 있고 그 노동력은 납치된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심지어 캄보디아인까지 국적 불문하고 사람을 사고 팝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얀마의 국경 도시들,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국인을 착취하는 산업이 번창하고 그 뒤에는 부패한 권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받고 침묵하며 범죄 조직은 사람을 팔고 피해자만 울부짖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범죄자와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법과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1,700달러이지만 훈센 총리는 38년간 권력을 잡고 있고 그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고 법원은 돈으로 움직이며 정치인은 자기 배만 불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 그 빈자리를 범죄가 채웁니다. 동남아시아의 가난은 더 이상 자연 탓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뿌리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무너진 제도입니다. 기후는 이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증명했듯이 제도만 바로 서면 적도 위에서도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난한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정부와 무법천지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진짜 적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구리도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고 농사지을 땅도 부족합니다. 1960년대 1인당 GDP는 94달러로 필리핀의 200달러, 태국의 113달러보다도 낮았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인당 GDP 35,000달러의 선진국이 됐고 동남아시아 전체 GDP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국은 자원 대신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학교가 생겼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198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 만에 문맹률이 거의 0%가 됐고 숙련된 노동력이 빠르게 양성됐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며 독일 공장을 방문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국형 반도체를 만들고 한국형 자동차를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했고 기업은 과감하게 도전했으며 실패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1983년 삼성은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삼성을 비웃었지만 10년 후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86년 미국 시장에서 초기 품질 문제로 욕을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입니다. LG는 가전제품에서 시작해 2차 전지 세계 2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 집요함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연자원에 의존하며 1차 산업 중심으로 머물렀고 제조업과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은 더뎠습니다. 태국은 쌀과 관광업에,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팜유에, 필리핀은 해외 송금에 의존했습니다. 베트남만이 최근 제조업 유치에 성공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이 베트남 수출의 30%를 차지하지만 그 이익은 한국으로 갑니다. 같은 아시아, 비슷한 출발선이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인재를 키워 부를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자연에 기대며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난 건 날씨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기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기온이 만든 환경 차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추운 지역이 저장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농업 생산성을 높였으며 잉여가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충과 질병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덕분에 노동력이 건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는 분명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든 건 기술, 제도, 교육, 그리고 부패의 정도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적도 바로 위에서도 부국이 됐습니다. 제도를 바로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고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 하나 없이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기술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기후보다 부패가 문제였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권력이 썩으며 국가가 범죄를 방조하니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부패를 방치하고 기술 개발을 외국에 맡기니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가난은 태양 탓이 아닙니다. 무너진 법, 만연한 부패, 교육 부재,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탓입니다. 기후는 분리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제도가 바로 선다면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불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더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할까요? 중동 산유국은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계속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은 세상이 감추고 싶어하는 경제의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들,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구조적 진실들을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아닌 여러분의 선택으로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